네, 오늘 SK 하이닉스 하락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볼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어려운 날 나오셨습니다. 네, 주가에 대한 판단이 오늘 정말 중요해 보이고요. 시장에 지금 슬슬 고점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것일지 추세 하락의 트리거가 되는 날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HBM 가격 하락 때문에 앞으로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그 실적은 괜찮대요. 근데 네. 단지 그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악영향, 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1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주가 급락할 만한 사유인가 싶기도 하고 네. 단순 급락인가요? 오늘 좀 조정의 시작일까요? 우선 이제 최근에 약간의 조짐이 보이기는 했었죠. 뭐 최근에 이제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SK하이닉스의 ROE 정점이 결국 이제 올해 찍고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의 주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실적의 성장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률의 정점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성장률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국내 증권사에서도 좀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대만 쪽에서 지금 내년도에 HBM 이슈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전망을 조금 하향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골드만삭스까지 투자 의견을 낮추게 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또 다른 조짐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국내 시장의 수급 특징적인 부분이 장중 코스피의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다가 2시경 이후에 급격하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 쪽의 수급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었던 특히 이제 7월 달 그리고 6월 말부터 나타났었던 시장의 흐름이 결국은 이제 섹터 내에 저평가 소외주들에 대한 순환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수급적인 요소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약간의 균열을 의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률이 좋을 것이냐,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률이 좋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관심도가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실적에 대한 레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우세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적인 부담을 좀 걷어내고 SK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때도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못하고 SK하이닉스가 나쁘다 뭐 좋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 반도체 섹터 둘 다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SK하이닉스 쪽에서 이런 균열이 생기며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조정 이후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재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기회겠네요? 기회에 대한 요인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많이 올라온 주식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러한 조정권역 내에서 용기 있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선택지겠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수급에 대한 매도 주체를 확인해보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개장 초반부터 워낙 강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좀 수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되고 들어가도 뭐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결국은 이제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할 필요는 없다. 조정 이후 매수 기회는 있을 것이다. 자, 두 가지를 유념하면서요. 그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때 반도체 섹터의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됐었어요. 그때랑 좀 비슷한 상황인지 궁금한데 그때를 복귀해 본다면 사실 주가 급락 나오고서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네, 시세를.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조금 추세 하락의 시작인 걸까요?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이익 추정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실적의 추정치가 업사이클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실적의 정점 대비 6개월에서 뭐 그 이상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내년도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렇게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어라는 우려감을 섞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실적에 대한 고점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의 상황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사실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첫 번째 주가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때처럼 정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운사이클과 이에 따른 뭐 제품 가격의 급락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에는 전방 시장 자체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려할 만한 업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급락 추세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에 있던 그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어제부터 좀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우리가 더 열어둬야 될까요? 사실 7만 원까지는 가겠지 싶었는데 HBM을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상단을 열어둘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최첨단 HBM 쪽이죠. HBM4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블랙웰 쪽이죠. 이쪽에 네. 들어가는 HBM4나 뭐 이런 쪽들의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HBM 쪽에 대한 수요를 제가 봐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 요인이라는 측면은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HBM3까지 1A 공정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던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6세대 부터는 1C 공정으로 진행한다라는 부분,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뭐 그러한 부분 쪽에 성과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왜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화권 쪽에 H20에 대한 수출 승인 조치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H20 같은 경우는 HBM3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제 이제 뭐 증권사의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지금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HBM3 캐파는 거의 접은 상태고요. 삼성전자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했었던 요소, 특히 이제 D램 쪽에서 한 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에 대한 상각 처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HBM3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환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HBM3와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3분기에 묻어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웰 전용으로 사용되는 HBM4 쪽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섹터 입장에서는 저는 안 좋은 얘기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 4의 경쟁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물건을 잘 뽑아내면은 HBM 혹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소부장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사실 최근에 소부장이 오히려 좋은 흐름을 더 보이고 좋아요, 있죠. 이 코스닥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큰 섹터들이거든요. 이쪽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움직임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이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빠르게 올라온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단의 소부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은 시장의 수급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외 쪽으로 좀 넘어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올라오긴 했지만 분명히 소외된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오는 부분도 아무래도 이러한 코스닥의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니노공업과 같은 기업들 혹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파크시스템즈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코스닥에서 왜 이렇게 바이오가 강하지 했는데 키 맞추기로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소외주로 수급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바닥에서 좀 올라온다거나 그동안 주가가 눌렸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파크시스템스 같은 반도체 소부장, 시총 큰 종목들 보자.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럼 바로
바로 바이오로 넘어가시죠. 지금 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강합니다. 네. 펩트론, 인벤티즈랩, 뭐 D&D 파마텍. D&D 파마텍 지난주에 말씀 주셨는데 네. 바로 급등 나오고 있어요. 아, 차장님의 견해가 놀라운데 그러면 비만 치료제 조금 더 시선 열어서 볼까요? 네,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플랫폼이다. 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제재 그리고 경구용 이 두 개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장기 지속형 제재 쪽에서는 펩트론 그리고 경구용 제재 쪽에서는 D&D 파마텍 이 두 개의 기업을 계속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두 개의 제형 변화는요. 결국은 이제 고객의 환자의 편의성, 복용에 대한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약물에 대한 효능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빅파마들의 관심이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러한 부분 쪽에서 결국은 이제 빅파마라든지 큰 기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라이 릴리와 그리고 D&D 파마텍은 사실 빅파마와 연관은 없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메세라라는 기업과 오랄링크 플랫폼에 대한 경구용 제재로서의 시험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메세라 쪽에 알파벳이 지금 지분 투자를 했다는 맞아요. 소식과 함께 주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기업을 좀 중심에 놓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의 지금 투자 확대 이슈도 있고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 플랫폼 종목들 있죠. 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최근 신고가 행진이고 뭐 ABL, 리가캠, 보로노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 길게 봐야 합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사실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한두 개에서 사실은 승인 실패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 후발주자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 번 성공을 하게 된다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빅파마들과의 계약도 좀 용이하다라는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훨씬 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 지금 얘기 주셨던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ADC 쪽에 대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니가캠 그리고 뭐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듯이 결국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최상단권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은 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거대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르려면 시총이 큰 종목들이 올라야 하니까 그러면 좀 시총이 큰 기술 수출 플랫폼 종목들 위주로 보자. 리가캠, ABL, 알테오젠 다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네, 혹시 꼽는다면? 네, 사실 해당 기업들 간에 조금 더 좋은 종목은 있겠죠. 뭐 당연히 이제 알테오젠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각각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어떤 기업은 안 좋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현재 적합하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정리하고요. 저희 스테이블코인 한번 열어볼까요? 크립토 위크가 진행되는데 생각 외로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결되면서 지금 급락했다가 어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네. 하원 뭐 11명 확보했다. 그러면서 올랐다가 오늘은 또 다시 좀 주춤하는데요. 이쪽에 대한 단기적으로는 물론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신 분들 계셨는데 네. 이제는 아예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인가요? 우선적으로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암호화폐 법제화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9월달 이후에 재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형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재차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부담감, 이에 따른 매물 출회가 일부 종목군 위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나기는 잠시 피했다가 그러한 법제화가 다시 이제 시동이 걸린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를 입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중장기 투자 전략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그냥 매매를 하면 되는 건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주요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다수의 보고서들을 좀 읽어봤지만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수익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대세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발행과 이 부분에 따른 성장을 시켜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에서의 기대감은 네.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오늘 반등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까? 플랫폼이라서요? 사실 카카오의 반등은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뉴스 모멘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한 뭐 하원의 통과 기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빠지는데 카카오만 올라가니까 그게 좀 궁금했고, 그럼 AI 소프트웨어주를 볼까요?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너무 부진한데요. 계속 떨어집니다. 이쪽은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은 모멘텀 살아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소프트웨어도 모멘텀 기대해도 됩니까? 사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주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냉정하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는 않는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규모 유증까지 발표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심을 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해당 섹터들도 현 정권에서 굉장히 이제 주요 정책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LLM 모델에 대한 채택이라든지 이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도입, 이러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정책 요소들이 가미된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해당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주요 종목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솔트록스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유증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이제 펀더멘탈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AI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는 한글과 컴퓨터나 아니면 더존비존 같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엔 약간 이르고 이제 모멘텀이 생겨나면 볼 텐데,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과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을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통신 장비 빠르게 봅시다. 자, 미국 인프라 수혜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기를 항상 할 때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올랐어요. 뭐 거기다가 뭐 63억 명이나 가입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자,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이, 통신 장비주들이요. 네. 진짜 모멘텀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통신사들이 주요 투자를 마치고 일부 음영 지역에 대한 소규모 투자와 함께 사실 이제 비용을 회수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회수하는 시기에는요, 결국은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힘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주들은 모멘텀이 거의 전무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미국에서 불어온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인프라에는 통신 쪽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 거기에 더해서 주파수 경매까지 진행된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지금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통신 장비주들도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소외주였습니다. 맞아요. 시장에 소외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장 속에서 맞아 떨어지는 움직임이,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 모멘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속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 쪽에서 조금 더 좋은 실적을,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선별해 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또 소외를 받았는데다가 많이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통신 장비까지 알아봤고요.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